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시장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오늘 실적 이제 내놓은 기업이 바로 여기인데요. 이제 1시간 전에 실적을 내놓은 현대차 보겠습니다. 기아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게 되고요. 일단 실적 결과 내놓은 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번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참 잘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의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30조 3천억 원 가까이 찍는 그런 흐름이고요. 영업이익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6% 늘어나는 수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것일까요? 일단 제네시스를 비롯한 고급 차량의 판매가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환율도 현대차에게 있어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되었기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1분기 실적은 이제 다 아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2분기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로 이제 자연스럽게 초점은 맞춰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시각은 오케이, 문제 없다. 뭐 이겁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차량용 반도체 그동안은 그 대란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이것도 수급이 풀리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지배적인 건데요.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아마 한동안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잊으셨죠?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중고차 시장이 이제 제외가 되면서 대기업도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죠.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 28일에 완전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시장에 현기차가 진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캐시카우가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괜찮다라는 이제 시각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둘을 놓고 봤을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기아가 조금 더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앞서는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아나 현대차나 다 거기서 거기보다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올해는 이 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갈 것이고 가야만 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담는 거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저 역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만치는 않은 종목들이기는 합니다. 주가의 탄력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선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나 더욱더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더욱더 완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 네. 반대로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이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에 대한 CEO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를 넘어서 2023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공급 쇼티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 이야기가 더욱더 맞는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지켜보셨으면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건 우리가 IT 관련된 수요가 사실상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만약 정말 줄어들게 됐을 때 이 파운드리 관련돼서 그 남는 물량을 만약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더욱더 생산을 하게 됐을 경우 네. 그렇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공급 쇼티지에 조금은 더 빠르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전제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네요. 뭐 아무래도 IT 그런 부분은 조금 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IT 수요가 일단은 지금 한 5% 정도가 줄어들었었는데 과연 추가적으로 더욱더 줄어들면서 정말 라인 전환까지도 들어가게 될 것인가. 뭐 이 부분도 한번은 체크를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점은 이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엘라바마 관련돼서 한 3천억 정도의 투자를 단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투자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라인을 일부 공정을 전환을 시킨 거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현대차 그룹이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나오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에 대한 완화 그리고 이 현대차 그룹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일단은 선행을 되어야지만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강하게 이제 정말 달라진 자동차
이러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수급적인 요건에 의해서 올라감과 내려감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업이익은 오늘 저도 좀 놀랐습니다. 1.9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매출액 볼륨이 더 커지면서 이게 커졌다고 보기보다는 고급 차량을 더 많이 팔면서 이게 ASP가 남는 올라가면서 것이 많아졌죠. 이제 수익성이 좋아진 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쁜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더 우려하는 거는 차량용 반도체 그 Q의 증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최근에 뭐 며칠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나름 좀 올라오려는 힘은 좀 보여주는데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박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할까요? 아직까지 저는 박스로 보시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업사이드가 높아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종목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정보 S&T 모티브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다가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모두가 한 마음인 것 같지만 참 덩치가 묵직해서 움직이지도 잘 않습니다. 최근에 좀 이제 올라오는 흐름 그리고 오늘 실적도 너무나 잘 나왔고 잠시 뒤에 이제 공개될 기아의 실적도 눈여겨봐야겠지만 조금은 덩치가 작은 그래서 이제 가볍게 튀어오르는 자동차 부품단에서 또 눈여겨보자 관심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는 시각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팜유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중단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거죠. 인도네시아에서의 팜유 생산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죄다 수출로 이제 다 나가버리니까 자국민들이 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국 내에서도 기름값이 튀자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인데 팜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집에서 쓰는 식용유로 잘 쓰지는 않고요. 과자를 만드는 데나 아니면 빵을 만드는 데 큰 이제 그 가공 업체들이 이제 주로 쓰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말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팜유인데 팜유 수출 증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미국 시카고 거래소에서는 콩기름 값이 4.5% 튑니다. 그 식용 기름값 죄다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가 그렇게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일까요?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국가별 팜유 생산량을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태국 순으로 주르륵 나오는데요. 대량으로 생산되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이 팜유 수출을 제한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더 오르겠네. 그러면 이제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라는 시각으로 이제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팜유를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수입량의 절반 부분을 인도네시아에서 끌어오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 어떡하지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내 큰 뭐 제과 업체들은 사실 팜유 재고량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도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치뿐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더 길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게 될 텐데 이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또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것이고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면, 제과, 화장품 모두 이 팜유, 이 수출 중단 이슈를 머금고 좀 어떻게 될까를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팜유 이슈에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식용유 관련주라고 해서 또 몇몇 있고요. 또 뭐 신송홀딩스, JC케미칼 이거 앞서서 이제 종가공략주를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뭐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보이고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 이슈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일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의 안에 있어서 품목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랬죠.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시장의 하락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욱더 수급적으로 많은 부분 몰려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과연 내가 지금 아예 이 신규 포지션으로 갖고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나 내가 이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매우 어려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저는 시장 반등과 함께 상당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나 FOMC 회의가 5월 4일 이후에 나오게 되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의 제스처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올라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과연 하단이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관련된 이슈로 분명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건 맞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손절을 어느 정도 내가 할 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시겠지만, 버이앤홀드의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너무나 늦었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실적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의외로 롯데정밀화학이 이 관련돼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주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팜유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글리세린 관련돼서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 기업이 중국에 많이 있는데 그 중국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게 되면서 이 롯데정밀화학이 만들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ECH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가성소다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림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림이 2분기, 3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매매에 조금 자신은 없는데 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롯데정밀화학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슈몰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슈가 진짜 숫자로 찍히는지 여부, 어떤 쪽으로 찍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투자의 답이 나오겠는데요. 롯데정밀화학을 그 관련한 종목으로 한번 올려놓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엔터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오늘 버라이어티하게 튀어오르서 고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장 밀릴 때 나름 버티고 있는 엔터주들이 몇몇 보여서요. 그리고 또 뭐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제가 주말 사이에 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K-팝의 존재감이 여전했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것이 이제 열기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되면서 모두가 이제 K-팝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제 전 세계인들이 많아졌어요.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BTS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4세대 아이돌 그룹까지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것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K-팝 관련한 ETF가 상장된다는 그런 이슈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최초의 한국 대중문화 관련한 ETF가 만들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다음 한번 볼까요? K-팝 ETF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국내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등의 상장사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지수화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순자산의 최소 80%를 지수에 이제 포함된 종목들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이제 운용사 측의 설명이 있기는 하는데요. 뭐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 이슈 때문에 더 올라요,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거나 이런 이슈가 또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공연 늘어날 것이고 티켓팅 수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참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짝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기대감은 선 반영되긴 했고 그래서 좀 주춤하긴 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과장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일단은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 1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사실 그닥 좋지 못했다는 관측이 그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사실상 수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4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서 실적 시즌이 오게 되고 그 실적 시즌이 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엔터 4사 중에서 사실상 JYP를 제외를 하고는 엔터 3사가 모두 다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쪽 섹터가 좀 약하기는 하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리 기관들이 이러한 부분에 인지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4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엔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비중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사실상 공격적으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을 청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엔터들의 주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두 부분이 사실상 해소가 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1분기에 실적 발표한 이유가 되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생각보다는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2분기 때로 이제 실적의 초점이 옮겨가게 될 거고 2분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덕분에 많은 부분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개선세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을 때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엔터사들에 대한 이 매입을 더 많이 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이슈로서 잡아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기반된 것에 전제 조건으로 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까지 탄력도로 붙게 되면은 결국은 전 고점까지도 벗겨낼 수 있게 되는 이런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탑픽은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그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좋은 게 JYP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기인해서 JYP로 탑픽을 선정해 봤습니다. 네. 자, 이슈 3가지 오늘도 분석을 해봤고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월 의장이 5월에 빅스텝을 밟을 거라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또 뉴욕 증시가 급락한 영향도 있었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길어지면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1.7% 넘게 하락한 2650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 그래도 900선은 지켜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1조 원 넘게 물량 사들이면서 마무리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장중 계속해서 물량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250선 전에서 마무리했는데요. 10원 8전이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홀로 매수하면서 마무리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IT 업종과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내려놓는 흐름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들 대체로 약세였는데요. 전반적으로 파란불 켰고요. SK하이닉스는 그중에서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한 영향도 조금 받아한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0.8% 정도 밀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이버가 오늘 장중 3% 넘게 약세였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1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카카오와 삼성 SDI도 3%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오늘 그래도 현대차가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게 발표가 되면서 1%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종목들도 1위에서 5위 종목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 특히 약세였는데요. LNF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8%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파묘 원료 수출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알려왔고요. 오늘 팜스토리와 샘표는 상한가 안착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지정학적인 우려 계속해서 안아가고 있는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료 관련주들 4가지 종목이나 상한가 안착한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강세였고요. 이로 인해서 육개주도 또 도미노식의 가격 인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네, 팜스토리 상한가 안착한 채로 마감했고요. 이지홀딩스는 14%대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요. 이런 우려가 또 수산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영향도 있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영향으로 수산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조 대림과 사조 시푸드 각각 18%, 1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1만 3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이외에도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도 동반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면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장중 강세 보였는데 현재는 윗골이 조금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서 우수한 면역 반응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3만 6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